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내년 불인이를 위한 돈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이 공부. 부동산 천재시죠? 네. 램군 TV의 램군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네. 2022년이에요. 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네. 도대체 더 오를 것이냐? 네. 그리고 요즘에 언론 보면 네. 이제 저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뭐 그리고 하락할 것이다. 네. 하락밖에는 방법이 없는 몇 가지 이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떻게 봐? 그리고 이미 잡혔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요. 글쎄. 보통 이제 이 친구가 내년도에 대학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올 한 해,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면 사실은 답이 나오잖아요. 네. 올 한 해 농땡이 부렸는데 내년에 잘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도 사실은 이게 올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아야 내년도를 전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올 한 해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정확하게 흘러갔는지 조금 오판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퀴즈 좀 내볼까요? 네네.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딜까요? 서울, 경기, 인천. 경기인가? 예, 상승률만 봤을 때. 예, 예. 경기라고? 경기 지역이. 예. 어. 서울은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서울은 너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그 배후 지역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값이 이만하니까 네. 조금 올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를테면 그렇게 안 올랐던 일산도 막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은 인천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인천이. 네, 서울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 꼴찌가 서울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서울은 조여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인천도 조용히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년 뭐 서울이 많이 오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입지들도 따라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인천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것들에 대한 상승이 올 한 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서울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강남 상구, 네. 뭐 마영성, 누가 네. 봐도 입지 좋은 곳들에 적당한 아파트하고 아니면 그런 입지에 한 25년 차 된 아파트 누가 더 많이 올랐을까요? 신축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 구축이 더 올랐겠죠. 최근 1년 동안 구축이 더 많이 올랐어요. 예. 똑같은 맥락이에요. 재건축 기대감이죠. 예. 아니요. 제 말은 재건축과 상관이 없는 상관이. 한 20년 된 그냥 평범한 아파트가 신축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안 오르고 있었으니까. 적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적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적게 오르면 아무런 이슈가 없어도 따라서 올라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이 지방도 동일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서울이 많이 올랐을까? 지방 광역시 또는 지방 소도시가 많이 올랐을까? 지방이 더 올랐을 보면 것 같아요. 지방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제 투자 개념을 접근했다면 특히나 이제 아파트를 뭐 전세 끼고 산다라고 했을 때 서울은 전세가율이 50%인데 지방은 전세가율이 80%인 거예요. 근데 오른 거는 지방이 더 많이 올랐어요. 네.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서울은 내가 10억을 넣었을 때 1년 동안 1억 내지 2억이 상승했거든요. 10%에서 20%.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전세가율 80%니까 네. 내 돈 대비 수익률이 거의 300%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내릴 때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이랑 조금 다르게 봐줘야 돼요. 지방은 규제가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도권은 다 규제가 있는 다 규제가 상태니까요.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시나리오는 4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결국은 집값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네. 누가 30억이 내놨는데 사면 30억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이 줄다리기의 가능성 시나리오는 4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매도자가 집을 많이 내놓는다. 매수자도 집을 많이 산다. 그러면 집값은 보합이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 반대되는 케이스가 되면 아무도 안 내놓고 아무도 안 사면 제자리가 맞는 거죠. 만약에 매도를 많이 하고 매수를 적게 하면 얘는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거죠. 예. 그 반대가 되면 올라가고. 올라가잖아요. 이 4가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음. 그러면 지금 2011년도는
네 가지 중에 어떤 녀석이었을까? 네. 뭐라고 보세요? 거래량의 힌트가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별로 거래량은 없었죠. 절벽이다. 응.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자는 네. 세금이 무섭기 때문에 안 내놔. 내놓을 수가 없고 네. 매수자는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대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응.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 또 집값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비싸. 그래서 이 네 번째 케이스가 지금 현재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응. 앞으로 이제 2022년도가 되면 이것들이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가? 응. 매도자가 집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가? 응. 아니면 매수자가 오히려 집을 더 살 수 있는가? 응. 그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네. 다주택자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투자해서 집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쪼여오기 시작하잖아요. 정책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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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였나요? 네. 그렇죠? 얼추 그렇죠? 2017년인가 18년. 2017년부터 그때부터 정책이 이제 쪼여오기 계속 시작해서 쏟아졌죠. 계속해서 20번 네, 이상 네.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투자를 할 때 정책을 안 봅니다, 잘. 방금도 이제 아까 시장만 봅니까? 예, 시장을 거의 99%를 먼저 네, 보죠. 네, 네. 만약에 매수자에 대한 규제가 아무것도 없고 음. 또 매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음. 그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요. 음.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우리 전망 부분도 사실은 정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아까 뭐 카드 두 개가 있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음. 거기에 따라 이제 바뀌니까 그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약에 종부세도 제자리고 양도세도 제자리예요. 음. 매수자 관련된 것도 제자리예요. 그랬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보합. 그게 사실은 정답에 가깝다. 보합.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아파트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가 있는데 2015년으로 돌아가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물으면 대부분 사지 않을까요? 전 살 거라고 사죠. 보거든요. 2015년이면 사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을 바라볼 때 여기는 2015년 서울이구나. 아. 그것들을 매 순간 보다 보니까 음.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종목들이 좀 다양해지고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세법들도 유연하게 내가 유리한 쪽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아까 아파트하고 분양권하고 예, 아파트 외에 다른 것도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 연관돼. 네. 예를 또 들어서 뭐가 있어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종목을 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뭐 재개발 전체, 재건축 전체, 오피스텔 전체, 뭐 상가 전체, 빌딩 전체,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전수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것들이 시세가 현재 얼마고 과거에 얼마였는데 누가 더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작업들을 매번 하고 거기서 이제 세금 혜택을 나에게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미 다 허물어서 분양하기 직전 그런 것들은 토지로 보거든요. 네. 얘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토지에 가까워요. 그렇죠. 얘는 양도세 중과의 개념이 없어요. 아, 토지니까. 네. 그리고 살 때도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네. 곧 신축이 돼요. 네. 근데 신축보다 너무 저렴해요. 그것들이 전국에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너무 많죠. 어. 그것들이 100개가 넘는데 거기서 제가 항상 부동산 월드컵을 하거든요. 16강전을 펼치는 거예요. 누가 더 좋냐? 이거 10점, 9점, 8점, 6점. 탈락시키고 올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한 종목마다 응. 엄청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규제 같은 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좀 굴리는 금액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조금 작은 아파트를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딱 두 가지 종목만 보거든요. 뭐요? 그래서 하나는 빌딩을 보고요. 네. 하나는 해외 부동산만 봅니다. 해외. 네. 서울하고 수도권 네. 둘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역을 지방을 네. 비교했을 때 2022년 향후 네. 전망은 네. 내가 굳이 집을 사야 되겠다면 네. 글쎄 실거주 목적하고 투자 목적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예, 예. 네. 실거주 목적은 내가 필요한 곳에 사는 게 맞는 네. 거고 네. 투자 목적이라면 그건 아직도 지방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서울이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알아요. 네. 심지어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경기도 외곽도 많이 올랐다는 걸 알아요. 많이 네. 올랐어요.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예.
외곽까지 오르고 나면 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통 입지가 무난한 입지가 먼저 올라요. 제일 좋은 입지가 먼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점차 좋은 입지가 올라요. 그리고 끝자락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파트에서 빌딩으로 넘어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형으로 넘어가요. 특히 대형, 평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주상복합 오르고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이 올라요. 그게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흘러가는 기본적인 종목의 순번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피스텔까지 다 오르고 나면 한번 빵 터지지 않겠어요? 그 지역은 되게 그냥 천천히 조금씩 오른다라는 거예요. 제 빵 터진다는 의미는 빵 네. 터진 다음에 쭉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떨어지려면 네. 앞에서 얘기했던 그 5가지 지표에서 아, 가장 중요한 공급이 있어줘야 돼요. 공급이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은 지역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은 가격이 출렁거리는데 네. 이 지역은 내린 적이 없어요. 어디예요? 전라도 광주예요. 아 광주가 안 올랐어요? 아니 안 내린 적이 내렸다. 안 없다고. 내렸어요? 네. 한 번도 출렁거림이 없어요? 네. 어. 그 지역은 올랐다가 보합, 아, 그래요? 올랐다가 보합, 괜찮은데요? 올랐다가 보합. 그것도 희한해. 왜 거기만 왜 그래요? 왜냐하면 특정 기간 동안 너무 과하게 공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공급해서 보합으로 가다가 또 공급을 안 해주면 필요하면 올라가고 또, 또 공급을 또 서울처럼 경기도처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다가 또 보합. 그런 지역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도 공급을 많이 하면 무조건 내립니다. 사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할 만한.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미 수도권은 외곽까지 다 올랐어요. 근데 지방을 보면 외곽까지 아직 오르지 않는 곳들은 너무 많아요. 돈은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돈은 사람은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만 정말 서울거 갖고 싶어 그러지만 돈은 수익률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규제도 많고 많이 올랐고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고 투자 수익률이 300% 나오는데 다 일로 가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제가 맨날 데이터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지방에 있는 걸 딱 샀어. 그럼 거래량이 딱 잡혀요. 그러면 1년 동안 거래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전국에서 그러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랭크 3 딱 뽑아보면 최근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서울에 투자를 안 했어요. 어디다 있어요? 전부 지방입니다. 부동산 아는 그것들이 사람들은. 데이터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ING 중이고 그것들이 내년에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겠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똘똘하고 신축, 입지 좋은 광역시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소도시, 비조정 지역, 조금 못난이, 구축, 적게 오른 거, 저렴한 거, 전세가율 높은 거 이런 것들이 수도권 경기도 외곽이 오른 것처럼 내년도 똑같이 오를 거다. 오를 거다. 자 이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펼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정말 관심이 가는 요거 네, 좀 선물처럼 어디 한 군데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있죠. 어디요? 이거 너무 뻔히 정해져 있어요. 네. 다 찍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몇 군데 어디예요? 찍어주세요. 근데 광역시를 제외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수도권 제외하고 그 예. 광역시 제외하고. 예. 근데 광역시에서 만약에 하나를 넣으라고 한다면 음. 저는 광주 광역시. 음. 왜냐하면 광주 광역시는 다른 광역시보다 항상 개발 호재도 없고 이슈가 없어서 항상 조금 저렴합니다. 램군의 현실 투자 원칙 네. 해서 또 5가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네. 요 5가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가격이 고평가된 거는 안 삽니다. 안 산다. 첫째가 가격이에요.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 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첫째도 가격만 가격, 봐요? 둘째도 아, 가격, 그래요? 셋째도 가격. 따라오르니까. 강남을 사더라도 2015년도에 사는 건 오케이. 지금 사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매우 어렵죠. 네.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서열화가 돼 있잖아요. 그것들 통계 베이스로 정답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 경기도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 서울이 100이면 경기도는 몇 프로여야 될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한 70, 55%. 55%예요? 그게 적정 수준이에요. 아, 그렇게 차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비슷한 도시끼리도 다 비교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90이어야 되는데 왜 70이지? 가야 된다. 오히려 얘가 지금 저렴하다. 아.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그 내재 가치, 가격, 그걸 1순위로 보죠. 그리고 이제 가격, 네. 내재 가치.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분양을 꼭 봅니다. 근데 미분양을 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좋아해요. 미분양이 없는 지역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언젠가 사라지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미분양이 조금씩 안 사라져요. 수요라는 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 정말 분양이 많다가 싹 사라져요. 한 1년 만에. 네. 그러면 그때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고속터미널 앞에 그 반포의 큰 아파트 있죠. 네. 그게 그때 분양할 때 미분양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분양가가 만약에 10억이었다면 막 7억, 6억 막 이렇게 막 나왔어. 자이 아파트? 근데 그때 그거 안 샀다고 사람들이. 못 사죠, 사실. 근데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초대박이 나와요. 그렇죠. 그 몇십억이 됐는데. 그때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도 찾아보면 있다 이겁니까? 지금도 최근 1년 동안 미분양이 정말 많다가 신기하게도 딱 최근 1년 만에 얘가 이렇게 감소한 지역이 최소 10군데 이상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자, 미분양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집값 대비 전세가가 얼마인가? 네. 응.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더라고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무조건 좋다? 높으면 무조건 안 좋다? 그런 개념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지방 아파트는 계속 하락해야 되고 강남은 계속 올라야 돼요. 네. 전세가율이 강남이 낮을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아파트를 딱 잡아요. 이 아파트의 20년 동안의 전세가율 평균치를 먼저 찾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과거에 2006년, 2007년 급등했을 때 전세가율이 32% 떨어졌어요. 그만큼 매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던 2015년도에는 70% 이상 올라가요. 지금은 다시 50%거든요. 그만큼 똑같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출렁거려요. 그 사이클에 따라. 그럼 이걸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낮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높을 땐 옛날 같으면 갭 투자가 있으니까.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았던 2015년도 그때 사는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높을 때 사야 그렇죠. 되나 보다. 근데 30%만 있으면 내가 사니까. 근데 아파트 딱 봤는데 이 아파트는 20년 동안 뭐 낮을 때는 88%, 높을 때는 90%, 88%, 90%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고작 2%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아파트예요. 어떤 게 좋은 아파트냐면 전세가율의 등락이 큰 아파트. 왜요? 이게 오를 때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을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수요가 많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라는 소리예요. 근데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전세만 사니까 그렇게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70% 이상 올라가요. 그 친구는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고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도 된다는 거죠.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높은 곳을 선택해라. 그 타이밍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너무 호재만 보고 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 기대는- 호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장의 가치를 먼저 봐요. 이를테면 재건축 호재라든지 재개발 호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있지만 뭐 우리 동네에 뭐 대학교 분점이 생긴다. 뭐가 라거나 생긴다. 그럼. 아니면 뭐 고속도로 하나 지나간다거나 네. 그런 작은 호재 하나를 너무 크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호재마다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호재도 있고 그냥 토지에 영향을 주는 호재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아파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 경우는 이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호재는 덤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수익률이에요. 네. 목표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네. 수익률에 너무 집착해요. 돈을 작게 넣고 많이 벌어야지. 음. 근데 그것보다는 좀 적당하게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확
확실하게 높은 시세 차익을 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수익률은 사실은 숫자 노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가 되는 분들은 특히나 수익률 쫓지 말고 내가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이 시세 차익 그거를 우선시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 많이 하는 편이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투자를 할 때, 네. 내가 집을 살 때, 네. 사람들은 집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참 깨지지 않는 네.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어떤 것들이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들일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상식적으로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의 방해.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들. 근데 사실은 제가 집을 고를 때 제가 살던 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동네를 안 떠나려고 네,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지방을 살아 이러는데 내가 가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가서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서 그냥 투자하고 네. 두는 그러니까 건데. 내가 아는 동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하면 네. 더 무리해서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하고서 내가 그렇게 집 끌어안고 막 힘들게 어? 네. 나 좋은 음식도 먹고 싶은데 그거 갚으려고 네. 굳이 그래야 돼?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도 막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얘기하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거다. 이 한 줄의 명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서울이 오르는데 A 아파트는 오르고 B 아파트는 하락하는 경우는 네. 거의 없어요. 물론 부분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다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서울에서 어떤 걸 사는 게 더 좋을까요를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맞아. 더 올라가는 거 사는 요즘은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기회를 다 놓치거든요. 망설이다. 예. 어차피 서울을 전체를 내가 100%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 그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타이밍이 왔을 때 빨리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아파트가 호재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오른다고 생각하지 서울 지역 전체가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격은 꼭 입지가 좋은 곳만 오르는 게 아니라 꼭 흘러간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개념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제일 좋은 것만 사겠어요. 그것들 다 올라버리면 아무도 투자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네. 평범한 월급쟁이셨다고 그래요. 그게 더 맞아 보여요. 어. 그 뭐 부동산을 해가지고 막 대단한 뭘 이루고 이러실 분 같지가 않고 그냥 공부 잘하시고 네. 모범생 같이 하라는 대로 딱딱 그 코스만 걸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탁 틀을 깨고 나와서 100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아니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일단 변화의 시작은 201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이네요. 그럼 이렇게 오르기 시작할 때가 아니었는데. 부동산이.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아. 이게 포인트였어요. 네. 두 번째는 아파트 한 우물만 판다. 아 부동산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네. 두 번째는 아파트스러운 것만 한다. 네. 뭐 분양권이든 뭐 아파트에 연관된 재건축이든 거. 뭐 재개발이든 미래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든 지금 아파트인 거든. 세 번째는 이제 오르는 지역만 투자한다. 아. 아직은 저평가돼 있는 네. 조금 싼 듯한. 네. 그동안 이제 하락기를 걷다가 이제 상승을 맞이하는 지역에만 투자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기준이었어요. 아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까 이제 선생님 얘기하신 부분이 딱 맞아요. 아, 저 사람은 그냥 학교, 집, 네. 도서관, 네, 학교, 모범생. 집, 네. 도서관 딱 그랬을 것 같은 이미지라고 저도 거울을 보면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실제- 봐도 중개소에 실제는 가서 아니에요? 사장님 물건 있습니까?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되게 소심하고 네. 또 부끄러움도 많고 네. 이제 내 성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조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대한민국에 땅 한 평 가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때 어렸을 이제 때부터 갖고 싶으셨어요? 내 집을 이제 나도 언젠가는 가져야 되겠다 생각 정도였죠. 근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나이 30이 넘어서야 계산을 해본 거죠. 과연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못 사겠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뭐 연봉 회사 인상률을 다니기만 해도. 해가지고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했던 것들은 제가 상당 폐지도 돼보고, 네. 잘 안 됐군요. 예, 잘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제가 한번 작심하고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야, 이 사람 부동산에 미쳤어. 그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달려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 부동산은 종잣돈이 제법 있어야 된다는 것과 네. 그다음에 공부를 시작했다 하셨는데 뭐부터 공부를 했는지와 네. 이 두 가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한 상태였고요. 네. 그동안 한 70%씩은 저축을 했어요. 그래도. 아니 그랬다고 해도 달라, 남달라. 70%. 그냥 월급쟁이가 70% 5년 저축했다고 해서 큰 돈이 안 될 텐데. 그렇죠. 마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때 제가 열심히 모은 게 이제 1억이죠. 그런데 종잣돈 1억을 총액이. 모으셨어요? 네. 그 가능했던 게 네. 그때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했고 거의 안 쓴 거야. 그렇죠. 네. 회사에서 이제 뭐 통근버스가 오면 네. 새벽 뭐 7시에 그 차를 타기만 하면 됐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 쓸 일이 잘 없었죠. 아니 30%도 많이 쓰셨네요. 그럼.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네. 뭔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뭘 샀길래 네. 100억대를 모을 수 나는 있었을까? 맨 처음에 10년 뭘 동안. 샀을지가 난 늘 네. 궁금해.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던 제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한 3배로 올랐거든요. 2011년이 그랬어요. 예, 2009년부터 11년까지 지방에 제가 거주했던 그때 당시에 일을 했던 곳이 창원이라서 네. 창원? 예, 네. 경남 창원에 예. 이제 네.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값이 이미 그렇게 다 올라버렸어요.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알고 있는 지역을 그냥 배제하고 음. 혹시 전국에서 이제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없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당연히 이제 큰 도시부터 네. 서울부터 들여다봤는데 서울은 이제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고요. 네. 단 한 주도 오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내려가고 있었어요. 네, 13년까지 계속 네.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부산, 뭐 울산, 음. 대구, 광주 이제 큰 도시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죠. 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부산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울산을 봤는데 울산은 보니까 요만큼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우리 동네 이렇게 많이 올랐고 서울은 내려가고 있고 네. 부산은 이만큼 올랐는데 네. 울산은 요만큼 오른 거예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딱 결심한 그 순간에 야, 이 하늘 내려주신 어떤 기회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 아파트 가격을 봤더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막상 가봤더니 네. 안에서 본 거랑은 달라. 다른 거죠. 또 특히나 이제 입지가 좋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눈높이를 낮춰서 조금 더 입지 안 좋은 곳, 조금 더 입지 안 좋은 곳을 이제 들여다봤는데 거기는 제 자리인 거예요. 5년 동안. 네. 입지가 좋은 곳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입지가 조금 안 좋은 곳은 제 자리일까? 그렇게까지는 이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덜 오르는 게 맞지 아예 안 오르는 건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부동산은 동시에 안 오르는구나. 네. 시차가 있구나. 마치 이제 경남이 이제 벚꽃이 피고 나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의도가 피는 것처럼 최소한의 시차가 있더라고요. 후광 효과 같은 것도 있는 거. 그래서 입지가 조금 안 좋아도 괜찮아. 그런 음.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아파트 2채를 월세로 세팅했던 게 저의 첫 투자예요. 울산에다가. 예. 네. 1억 가지고 두 채를 그때 월세를 끼고 살 수 있었군요. 5천이면 2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5천 당시에. 가지고 2개를 샀어요? 그때 가격이 고작 아파트 가격이 1억이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때는 뭐 실거주 의무니 뭐니 아무것도 없을 거기 이렇게 없었고요. 복잡하지 않았죠. 또 월세를 줄 거기 때문에 대출이 70%까지 가까이 네.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 1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7천이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보증금이 또 1,000만 원, 2천만 원 네. 하잖아요. 네. 그럼 사실 내 돈은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5채 사실 걸 그랬나 봐. 그때 이제 네. 저는 이제 전세 금액이라서 네. 그때 신혼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생각은 못 했었고 네. 그냥 신용대출을 5천만 원을 제가 땡겼습니다. 예. 완전 시중대출만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직장을 관두지 않았으니까 신용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때 금리가 5.2%였거든요. 네.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5.2%면 센데. 네. 아, 그 당시는 셌죠. 그럼요. 지금에 비하면 정말 세죠.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계약을 하고 잔금 칠 때 이미 1,500만 원씩 올라 있더라고요. 잔금을 칠 때.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되게 작은 어떤 느낌을 받은 거죠. 이거다. 이거다. 부동산은 흐름이 있다. 이 한 키워드에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지역에 아파트를 사면 이건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국을 이제 계속 순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아니요. 제가 주말 이제 주말만 되면 사이사이 시간이 날 네, 때마다. 주말만 되면 저는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 친구가 전화가 오면 어디야? 나 지금 뭐 포항 톨게이트 지나가고 있어. 휴게소야. 밥 먹고 있어. 나중에 통화하자.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럼 울산에 두 채.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했던 건 이제 남은 금액이 이제 제가 전세 금액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전세 얻으셔야죠. 얻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갓 결혼해서 이제 신혼 살림을 차렸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 1억이. 예.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를 만났는데 네. 그분이 첫 대사가 창원에 거주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집값이 아니요. 많이 올랐구나. 네, 3배로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제가 아니요, 저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당신은 왜 남들 돈 다 벌 때 돈을 깔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걸 듣자마자 바로 전세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보통 대출 전세 들어가기 전에 알아보고 그때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내주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저는 전세를 이미 살고 있는 도중에도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1년 이내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5, 6천만 원을 전세금을 담보로 전세금 대출을 또 일으켰죠. 왜냐면 1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니까 5, 6천 정도는 제가 전세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던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분양권을 하나 샀죠. 분양권을. 신도시에 있는. 그건 또 어디다 사셨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던 인근 신도시. 어. 그 신도시는 이제 구도심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신도시는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신도시를 뻔칠나게 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도시가 더 올라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힘들지만 음.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많이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게 됐죠. 분양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축축축 뻗어나갔던 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사는 어느 때까지 다니셨어요? 제가 2015년까지 다녔습니다. 와, 그러면은 꽤 많이 4년 더 같이, 다니고. 예, 네. 함께 하셨네요. 병행한 거죠. 그러면 그때 직장을 관둘 때는 음. 야, 내가 이걸 전업으로 해도 먹고 살만 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뭐뭐 퇴사하실 때까지 뭐뭐 가지고 계셨어요? 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씩 팔면 최소 뭐 30년 이상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그냥 이제 하나씩 팔아서 다 써버려도 음. 일단은 나는 30년의 시간을 샀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년 동안 나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만 찾고 한 가지만 잘하면 이건 이기는 게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 타이밍도 맞는 게 2015년부터 이제 부동산 값이 꿈틀 하면서 쭉쭉쭉 되는 그 과정이었는데 처음에 보니까 1억을 가지고 네. 10년 동안 1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더 빨리 이루셨을 1억을 것 가지고 같아요. 10억을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원래 목표는 이제 10in10이었어요. 10년 동안 10억을 만들자.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은 한 5년 정도에 달성된 것 같아요. 반으로 줄였네. 네, 그게 10억 될 수 만들고 있었던 게 퇴사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 종잣돈이 1억이었지만 원래는 신용대출 5천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이렇게 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랬죠. 하고 그 집을 다시 제가 전세금을 또 다 빼가지고 신도시에 월세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보증 금액이 1,000, 2,00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월세를 50만 원 내면 되니까. 월세는 월세 나오는 걸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2천만 원만 깔고 있고 8천만 원의 자금을 계속 굴릴 수 있었죠. 그러면 5천만 원에다가 8천이면 1억 3천을 제가 최대한 굴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2년이 지났을 때 거의 3억 가까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다시 보내줬을 때 재투자하고 2년 동안 모은 금액을 다시 넣어서 투자했을 때 걔가 6억 5천이 돼 있더라고요. 계속 월세 사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번 더 보내주니까 얘가 10억을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2배수로 자산이 조금 불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항상 오를 수 있는 바닥에서 이제 오르는 네. 지역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 기존에 했던 일이 개발자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IT를 워낙 많이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아. IT 개발. 나는 또 부동산 개발이야. 네. 10년 동안 이제 IT를 공부해서 네. 이제 취업도 이제 IT 쪽으로 하고 회사에서 10년 정도 다녔으니까 네. 그때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접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부동산은 좀 정성적이잖아요. 네. 약간 뜬구름 잡는 것도 많고. 음.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하고 정확하게 얘가 얼마가 저평가되었는지 수치화시키고 기준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거의 부동산의 천재시잖아요. 그러네. 그동안 한 번도 실패는 없으셨던 거죠? 있죠. 아, 그래도 시행착오가 네, 실패가 없으면 근데 이 스토리가 좀 안 나오지 않나요? 네. 아, 중간에 뭐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사실 손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내 생각만큼 덜 된 거. 그렇죠. 어우, 그걸 실패라고 야, 정말 그 어떤 게 내 생각만큼 안 오르던 거? 보통 이제 투자는 매수는 쉬운데 네. 매도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계산한 대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상한 대로 탁 올라요. 네. 내가 원하는 수익률도 사실 돼요. 네. 근데 팔려고 했을 때 그게 잘 안 팔리거나 상황이 바뀌어 있거나 야, 이 가격은 팔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보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하염없이 내려가요. 내가 샀던 가격으로. 네. 그때 팔았으면은 정말 제자리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조금 소액으로 투자했던 것들이다 보니까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고 이제 놔뒀더니 궁극적으로는 걔네들도 또 다시 또 많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내려서 팔았거나 했으면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손실이죠. 그렇죠. 아, 그런 그러니까 경험들을 많이 있었죠. 그 10년 동안에 그 부동산 하락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그때 한번 살짝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 네. 팔질 않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실패도 아니야. 이분 성향상 그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 그걸 실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고 분석해 놨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떨어지는 하락 시기, 네, 요 시기를 사전에 읽는 방법 이런 것도 또 수치화해 놓은 게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늘 그렇게 생각한 대로 계산해 놓은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좀 오늘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예, 물론이죠. 하락 시기에 나타나는 신호. 전조 증상들. 네. 네. 5가지를 보시면 돼요. 네. 되게 쉬워요. 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수요에 해당하는 첫 번째가 청약 경쟁률이에요. 네. 네. 이걸 보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알 수 있죠. 네. 당연히. 네. 근데 만약에 성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가 미분양이 나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은 수요와 관련된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공급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3가지 지표가 나왔죠. 수요와 공급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점이 딱 지키는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주식에 없는 부동산이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전세 가격이에요. 아. 또는 전세가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음. 이 5가지 지표를 보는 거예요. 저는 3개 이상 노가 나와야 네. 이 지역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 시기가 아니라는 건가? 지금 이걸로 보면? 자, 2022년도 뭐 서울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이야기도 계속 매년 나오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고 특히 적정 수준의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고 하락한 지역들은 거의 없어요. 하락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되게 일부 조정 정도, 하락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네. 그 정도의 하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대입해 보면 대부분 맞아요. 과거에 우리가 한 2009년도부터 서울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때 이걸 대입해 보면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음. 지금 전국에서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딱 2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대구하고 세종시. 맞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가 아니고 그 옆에 대전을 다녀왔는데요. 네. 대전도 조금 내렸다 그러고. 많이 다른데? 네. 거기도 조금
내려왔어요.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뭐가 비슷? 아니 그 근처에 세종하고 근처긴 대전이 하죠.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 그래요? 예. 죄송해요. 아 그러면 아. 대구하고 세종시하고 대전도 그럼 그게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을까요?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을까요? 이런 건 있죠.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반에 반값하면 서울 아파트는 그걸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완전 다른 나라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않죠. 예, 예. 저기 지역이 너무 강원도 춘천의 아파트를 뭐 반의 반값으로 계속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서울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경계선이 있어요. 음.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가 경계선이냐?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그 모든 지역을 구단위, 시단위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요, 완벽하게 그래프 모양이 일치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어디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특히 강남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은 시세가 같이 움직이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이다. 똑같은 경기도지만 흐름이 달라요. 왜냐하면 평택에 있는 분들은 강남으로 출퇴근 안 해요. 네. 그 딱 마지노선이 화성시 동탄 여기까지거든요. 아, 맞아. 교통편, 네, 대중교통을 네, 이용할 네, 수 있는. 거기는 평택에 거주하면서 평택에 일자리에 있지 서울로 출퇴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경기도지만 여기는 다른 나라다. 흐름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저 5가지 지표를 구분선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 대입을 해야 돼요. 딱딱. 아니 근데 참 네. 그거 궁금해요. 뭐? 램군 TV잖아요. 네. 왜 램군 TV예요? 아, 제가 이제 조금 뭐 20대 때 지은 닉네임인데요. 네. 그 화가 렘브란트 있잖아요. 아 예. 빛의 화가. 예. 그 렘브란트의- 자서전을 읽고 네. 감동을 받아가지고 화가 렘브란트를 좋아하는 청년을 줄여서 제가 렘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 줄였다. 이제 알았잖아, 아 렘브란트. 그래서 램군 TV. 저도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2022년 주린이 불인이 부자 되기 공부를 위해서 다양한 재테크 전문가들과 저희가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너무 램군 고맙습니다. TV. 예. 네, 감사합니다.